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션의 첫 번째 공정, 유스케이스 설계 구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벤트 스토밍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요구사항들을 제가 캐치를 했었죠. 지난 시간의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유스케이스 설계 구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토밍, 이벤트 스토밍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벤트 스토밍이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도출이 됐고요. 이제 커맨드, 이벤트, 이벤트, 이렇게 요 부분까지가 실제로 이제 유스케이스로 도출이 됐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스케이스로 만들고 그 유스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스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할 때 이제 인증 메일 재발송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발견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유스케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요 빨간색 화살표,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고, 처음에는 어떤 포트를 사용을 했지,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될지 외부 이 포트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서비스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new,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요거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하고, 인프라에 있는 이 리파지토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유스케이스 내에서 커맨드 포트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을 위해서 SMTP 포트라는 인터페이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나중에 이제 추가를 시키게 된 것이죠.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유저 사인업 유스케이스 테스트라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모듈, 어떻게 보면 이제 도메인 레이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도메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순수한 자바 클래스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키토 익스텐션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켓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수월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지토리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단위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프라 영역, 리파지토리를 이용하는 영역에서는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강의가 이제 2개 정도 더 나오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 도메인 영역에서는 모키토 익스텐션만으로 외부 인프라를 다 배제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의 퓨어한 자바 코드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테스트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쭉 이제 패키지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일단 책을 보기 전에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봤거든요. 책을 봤는데 거의 제가 구성한 구성 요소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고요. 단일 책임 원칙과 우전성 역전이라는 어쩌고저쩌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책 보고 나중에 예, 좀 그냥 좋은 얘기 적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도메인 모듈에서 이제 유저라는 도메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회원 가입이라는 유스 케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이렇게 구성을 했죠. 이전 시간에 이제 그 모듈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패키지 구조를 가져갈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입을 이렇게 털어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유스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럴 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나왔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유저니까 유저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 유저는 뭐 이름이랑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뭐 이런 정보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리치는 아키텍처는 제가 영상에서 이 도메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API라는 모듈에서는 뭘 사용하고 인프라는 모듈에서는 뭘 사용하는지 이렇게 패키지를 구분해서 모아두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책에서도 이제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et Your Hands on Dirty on Clean Architecture라는 영어인데, 영어로 된 책인데 이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로버트 C 마틴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톰 홈버그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톰 홈버그라는 그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패키지 구조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이런
포트, 여기 보시면 포트 있죠? 네, 포트. 그 다음에 여기서 유스 케이스가 웹에서 바라보는 포트가 되는 거고요. 이 책이랑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구상이 이제 비슷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구현을 해 나가다 보니까 포트에 대한 전용 익셉션을 제공하라 라는 내용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익셉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API라는 모듈에서 이 유저 사인업 서비스라는 거를 이용을 할 텐데, 이용을 할 때 그냥 얘만 노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익셉션도 같이 노출시켜 줬거든요. 어떤 익셉션이 발생이 될지. 네, 그런 부분들도 책하고 제 생각이 좀 동일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저 서비스 사인업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도메인에서 인터페이스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커밍이죠. 그러니까 웹에서 들어오는 요 인커밍, 도메인 쪽으로 들어오는 인커밍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유스 케이스가 지금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를 웹에서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메인을 통해서 인프라 쪽에 커맨드를,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포트죠, 포트. 이 포트가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부분까지 컨트롤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립지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도 중립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도메인에서. 이렇게. 그래서 도메인 모듈에 구현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인커밍 포트에 대한 구현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좀 적어 놓지 않았는데, 도메인 모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회원이라는, 유저라는 전체 도메인인데, 거기에는 이제 회원 가입 유스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로그인 유스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패스워드 찾기 유스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또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묶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유스 케이스를 유저 유스 케이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회원 가입에 대한 사인업 유스 케이스 이렇게 만들고,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한 인커밍에 대한 중립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제 살펴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이 앞에 강의랑 좀 커플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앞에 강의를 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링크는 제가 이제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치는 아키텍처, 멀티모드는 왜 구성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개발 공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앞에 지식이 좀 있어야 요 영상을 좀 보시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먼저 이거 펼쳐가지고 제가 우선 이제 회원가입 링크 선택이라는 유스 케이스,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회원가입 유스 케이스가 있고, 회원가입 링크 선택, 이 부분입니다. 회원가입 요 파란색 커맨드로 된 부분들이 이게 실제로 유스 케이스 구현을 할 때에는 인터페이스 메소드 모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회원가입 링크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회원 생성 요청, 요 커맨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링크 선택 해가지고, 얘는 이제 UI를 생각하는 거죠. UI를 생각했을 때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필수값이 입력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네,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회원가입 링크 선택, 사용자 정보 입력 때, 이게 백엔드인가요? 그쵸. 처음부터 저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벤트 스토밍 뭐 이런 강의를 막 올려놓고 이거를 지금 한번 해봤을 때는 뭐 메소드로 도출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이게 뭐죠? 이거는 백엔드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죠? 그냥 나중에 프론트에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용자가 이제 입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필수값이잖아요. 그러면 그 필수값을 서버에서 체크하는 로직을 구현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커맨드가
우리가 백엔드의 도메인에서 설계 구현을 할 때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입력값 체크, 유효성 검사가 이 요구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거는 뭐 굳이 뭐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저는 여기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는 입력돼야 된다라고 요구사항을 지정을 한 거잖아요. 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유효성 검사 항목들에 대해서는 백엔드에서도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스라는 패키지에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유저라는 요 도메인은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요 정도로만 내놨고요. 도메인 주도 설계라든지 뭐 여러가지 클린 아키텍처 뭐 이런 여러가지 설계들 책, 특히 그 마틴 파울러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메인 모델을 많이 하셨나봐요.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먼저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 책에 보면은 또 이제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모델을 이제 설계 구현 설계를 하면서 뭐 이렇게 리팩토링 해나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도메인에 대한 모델을 완성시키는 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저에 대한 도메인을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 적어 놓고, 저는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이제 설계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인커밍 포트에 대한 포트, 이거를 이제 유저 사인업 유스케이스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그 이벤트 스토밍 한 거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 링크 선택, 요거를 이렇게 체크 리콰이어드 아이템이라는 메소드로 됐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API 쪽에서. 예,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 받는 거를 커맨드, 유저 사인업,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API에서 이 포트를 이용할 수 있는 중립지대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메인 모듈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라고 이렇게 서브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PI 쪽에서 유스케이스를 볼 때 포트를 바라보지만 이 포트에 대한 구현체는 같이 놔두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패키지 안쪽에 넣어놨고, 여기에 이제 요 커맨드 객체도 여기에다 명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실제 구현 서비스 요거를 여기에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 리콰이어드 아이템이라고 구현을 했고요. 요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체크 리콰이어드 아이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드예요. 리턴이 보이드. 유효성 검사이기 때문에 불린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회성 말고 조회성은 리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CRUD라고 할 때 R 빼고 뭐 CUD 있잖아요. 그 CUD에 대해서는 리턴을 전부 다 보이드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발생들, 메소드가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익셉션으로 다 뿌려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했기 때문에 필수값 입력을 체크를 하고 필수값이 체크가 안 됐으면은 이런 required item exception이라는 커스텀 익셉션을 발생시키게끔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도 assert truth exactly 해가지고 제가 만든 exception 클래스가 발생하게끔 체크를 하는 형태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패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고 요 테스트 코드를 돌리면은 메소드 소스 해가지고 얘가 들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유스 케이스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커맨드로서 회원 생성 요청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소스는 뭐 이렇습니다. 내용 이렇게 많죠. 네. 이렇게 많은데, 요게 왜 이렇게 이제 많아졌냐? 네.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냐? 자, 요 이벤트가 바로 로직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벤트가 유효성 확인, 그 다음에 회원 계정 생성,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 발송, 네, 요렇게 일단 뼈대를 만들었어요. 뼈대를. 그 뼈대 코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유저 사인업 서비스죠, 지금. 그리고 리퀘스트 사인업, 회원가입 요청. 요거를 이제 그대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메소드명으로 이제 변환을 한번 해본 거고요. 첫 번째, 유효성 검사. 두 번째, 회원 추가. 회원 추가는 리포지토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면은 메일 발송하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메인 로직을 또 이렇게 뼈대를 작성해 놓고, 지금 이제 여기 if 들어간 거는 이제 실패했을 때 익셉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가 되죠.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제 인밸리드 이메일, 뭐 인밸리드 패스워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리퀘스트 사인업 요 부분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별로 뭔가 한번 좀 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결과만 보여드리면 조금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만들고 요 뼈대 로직을 이제 하나씩 테스트해 가면서 예외 처리 검사해 가면서 맞춰갔던 거죠. 네, 맞춰갔던 거고, 첫 번째로 이제 이 파라미터에 대한 검증. 이 검증은 이제 리팩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꺼냈고요. 프라이빗으로 꺼냈을 때 이제 뭐 이메일 형식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규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테스트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메일 유효성, 패스워드 유효성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정규식을 검사하는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저 사인업 커맨드 포트라고 해가지고 이 포트를 인프라 쪽에 노출시켜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포트, 거기에는 add user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포트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 파라미터 있죠. 이 파라미터는 어떤 걸로 정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메인 모듈에서 알고 있는 그 클래스는 요 유저라는 도메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리포지토리 쪽에서는 이제 뭐 유저 DB를 이용하려면 유저 엔티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내 기준으로 도메인 모듈 기준으로는 유저 엔티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넘겨서 걔를 매핑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넘길 때 파라미터를 그 웹에서 인커밍 포트에서는 받을 때는 유저 커맨드라는 걸로 이용해서 받았지만은, 인프라 쪽에 보내줄 때는 그냥 나를 보내주고 알아서 사용해 라고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매퍼를 만들었고요. 요런 매퍼를 이용을 해서 유저 객체를 넘기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 쪽 구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강의를 이제 계속 진행하겠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리턴을 할 때는 이제 옵셔널로 받아주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옵셔널 생각 안 했는데, 옵셔널로 받아줘야 얘가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기 쉽잖아요. 맨날
널 체크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옵셔널로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옵셔널이 또 고려해서 개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일 보내는 거죠. 예, 메일 보내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도출된 커맨드라서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그 SMTP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열어둔 거죠. 도메인에서.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 쪽 모듈에서는 요 SMTP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댑터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어댑터에 이제 send라는 메소드,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게끔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이메일 발송했을 때 이메일이 실패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지금까지 제가 개발해 보면서 이런 거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요렇게 코딩을 해 나가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니까 이메일 발송된 거 실패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겠다 라고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인증 메일을 재전송하는 커맨드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제 도출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와 이벤트를 분리한 이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만들어진 거에서 쪼개다 보면은 요구사항이 이렇게 범위 내에 들어오고, 그거를 가지고 도메인 모듈의 유스케이스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제가 요걸 이제 작성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하는 코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책, 켄트백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 거기 실패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틀린 말 같습니다. 아니면은 번역을 잘못했거나, 실패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것을 증명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기 코드를 보시면,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이 유효성 검사하는 테스트 코드 요거를 보시면은 through exactly를 제가 이용을 했죠. assert true, 뭐 assert false, 뭐 이런 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는지 실패하는 케이스를 먼저 딱 보여주니까 테스트 코드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실패하는 것을 증명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화된, 유스케이스에 특화된 익셉션을 아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익셉션을 그냥 우리가 런타임 섹션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넘기는 것보다는 유스케이스별로 익셉션을 특화시켜서 노출시켜 주게 되면은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 익셉션이 어느 유스케이스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 주도 설계하고 유스케이스 주도 설계라는 단어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모델 주도 설계라는 것은 뭐 물론 DDD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 주도 설계라는 내용은 다른 데 아마 먼저 쓰신 분이 있을 텐데, 저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유저 클래스를 보여드렸었죠. 거기 보면 네임, 이메일 요 정도만 들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메인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트레이싱을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험이 많이 쌓이기 전에는. 일단은 이벤트 스토밍 하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발견을 하고요. 상세 유스케이스죠. 예, 상세 유스케이스 혹은 요구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설계 구현을 통해서 유스케이스를 이렇게 쭉 구현을 이제 코드로 구현해 나가면서 모델 정립, 도메인 모델을 정립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자, 모델 플러스 유스케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만들어낸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델을 이용하는 또 유스케이스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 전체적인 도메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스케이스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이제 API하고 인프라 부분, 구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